외벌이시잖아요. 네. 대출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없어요. 신용대출도 없고, 어쨌든 대출이 안 나오기도 하고, 대출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같이 뭐 금리가 인상되거나 한다 했을 때 네. 전혀 리스크가 없겠네요. 없죠. 왜냐하면 갚아야 될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현금으로 이 네. 열채 부동산을 사는 게 과연 말이 될까? 네. 라고 해서 한번 제가 꼼꼼히 따져볼 건데 네. 지금 이 집, 네. 살고 있는 집은 대출이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단지에 두 개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네. 그거는 지금 그럼 갭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갭으로 가지고. 갭으로 얼마 정도에 지금 해서? 그때 기준으로는 하나는 500에 샀었고, 네. 하나는 2,000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2천. 네. 여기 역전세 날 확률이 있습니까? 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영통은 아무래도 삼성이랑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았고, 이건 근데 저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게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불안해 한다기보다는 떨어지면 또 그에 맞춰서 제가 안 되면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잠깐 뭐 신용대출을 받아서 잠깐 그렇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7채는 또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는 여기 영통 아이파크 캐슬이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으로 분양을 받고 제 이름으로 이제 분양이 된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랑 항상 같이 청약을 넣어요. 근데 정말 될 놈은 된다라는 그 말을 저는 잘 믿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느꼈어요. 남편은 같이 넣어도 예비도 안 나오는데 제가 거의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첨 발표 전날인가?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몇 호까지는 못 맞췄지만 그 층수가 제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11층. 근데 정말 11층인 거예요. 아, 그때 선생님은 집이 세 채나 있었는데 어떻게 청약을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 제한 조건이 없었을 때였어요. 아, 규제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당첨돼서 지금은 네. 전세를 넣고 이때는 계약금이 10%인 시절이었어요. 분양가가 3억 3천 정도밖에 안 됐고 그때는 제 자금이 계약금 10%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중도금이 무이자였었거든요. 계약금 10% 해봤자 뭐 3,300에서 3,500 정도만 들어갔었기 때문에 계약금 정도는 사실 저희가 1년에 저축액이 한 3천만 원은 못해도 나오니까 그 돈으로도 충분히 분양권을 하나 정도는 할 수가 있는 돈이라서 어려움 없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당첨됐을 때만 해도 남편께서 네. 우리가 그냥 신축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말 안 하셨나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한테 처음에 투자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비싼 집에 내가 많이 깔고 앉으면 투자를 하지 못한다.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내 목표선까지 갔을 때 그때 좋은 집,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겠다. 그 전까지는 내가 제일 최소로 살고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만약에 변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투자를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럼 그렇게 해서 네 채. 그 다음 또 다섯째는 또 뭔가요? 이제 동백의 아파트 제가 미분양을 주었어요. 여기가 제가 갖고 있는 투자 물건 중에서 제일 최고의 효자의 물건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이 동백이라는 곳을. 남들이 그때 한참 동백섬이라고 막 고립되어 있다고 기흥과 그 분당 사이에 걸쳐 있으니까 동백섬이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신축이 없어요, 여기가. 구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들어온다더라고요. 분명히 사람들이 동백섬이라고 하니까 미분양이 날 것이다. 기다려야겠다. 아니나 다를까 미분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때 미분양일 때 뭐 300%까지 이렇게 예비번호를 뽑지 않고 이제 선착순으로 오는 순서대로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가자. 남편이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그냥 데리고 갔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이제 계약을 하고 왔죠. 여기도 분양가가 한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억 6천 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28평인데 그 요때도 계약금을 10%만 내고 3,8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만 내고 또 중도금 무이자 이렇게 갖고 가다가 여기는 작년 여름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를 제 최고의 물건이라고 하냐면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돈을 얻었어요. 제가 전세를 여기를 4억 5천을 맞췄어요. 취득세도 1.1이었어요. 원래 이제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취득세 기껏해봤자 500만 원.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갔던 돈이 그렇게 되면 한 4천만 원 정도였던 거죠. 근데 4억 5천에 전세를 이제 줬으니까 저는 돈을 더 돌려받았죠. 그럼 그렇게 해서 또 이게 효자 노릇을 했고 여섯 채는 또 뭔가요?
6채는 지제에 미계약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후분양이었어요. 저도 후분양은 처음 해봤는데 짓고 있다가 주 한 6개월, 7개월 남기고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양가도 그때 당시에 3억 3천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겨울이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 미계약을 어떻게 받았냐면 인터넷에서 그 추첨 그래가지고 그때 경쟁률이 저는 8사를 넣었었는데 이게 무순위였기 때문에 제가 다주택자든 뭐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전국 청약이었어요. 경쟁률이 한 5,500대 1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22세대인가 뽑았는데 22세대 안에는 못 들고 제가 예비 1번을 받았어요. 와. 그때 6층을 뽑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아파트 3채랑 뭐 네. 분양권이랑 네. 또 이제 또 들어갈 저기 제일 큰 네. 덩치가 해서 10채 정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지금 어찌됐건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야간 선생님은 분양권을 투자하면서 갭으로 또 다 바꿔서 갭 투자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어차피 안 팔면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어차피 또 전세금이 많이 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 이렇게 자산가들을 잘 보면 자산 대비 순자산이 또 적은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다 계산을 해봤지만 순자산이 대략 그럼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매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다르고 이게 금액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안 하는 이유, 금액을 계산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건 제가 팔 때 금액의 기준이기 그쵸.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팔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거든요. 전세금 빼고 일단 빚은 없으니까 한 30억 정도는 30억.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네. 10채잖아요. 네. 그럼 부부잖아요. 네. 명의가 어떻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 집은 제 명의로 했고, 여기 앞에, 아까 보셨던데, 여기 앞에는 남편 명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동 명의예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계획을 세우고 하기는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남편의 자금을 끌어쓴 부분도 있었고, 남편도 열심히 제가 하는 거에 참여를 시키려면, 뭔가 자기한테도 수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동명의, 남편도 명의를 같이 참여를 시켜주죠. 그러면 이런 또 걱정을 해요. 네. 종부세는 얼마나 나올까? 사실 종부세는 얼마 안 나와요. 제가 분양권 투자를 중간에 이제 많이 한 이유도 적어도 뭐 2, 3년 동안은 세금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럼 좀 3년이라는 시간을 유예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지제랑 동백하기 전까지는 분양권이 5개였기 때문에 나머지 5개만 사람들 다 들으면 정말 놀랄지도 모르는데 한 재산세는 저희 남편이랑 저랑 합해서 한 1년에 한 300만 원? 그럼 그걸 그 알고. 나머지 2개가 지금 아파트로 전환되고 나서 재산세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이제 올해 나올 건데 올해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싶어요. 그리고 종부세는 작년에 200만 원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네요. 네, 저축액이 매년 있기 때문에 그냥 세금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그 저축액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두려운 건 없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도. 솔직히 지금 10채면 충분하거든요. 네. 어차피 내가 그 집에서 다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쵸. 또 내가 죽을 때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왜 이렇게까지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굳이 더 필요가 있을까요? 하다 보니 사실 제가 내가 몇 채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뭐 명품을 사서 거기에 막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 이제 대리 만족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20대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뭐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 20대는 거의 놀아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선생님이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은 나의 천직인 것 같아. 졸업하고 돈을 벌어서 편입 공부를 해서 그러고 이제 임용을 도전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20대가 상당히 길었어요. 사실 나이가 있어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 공부량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서 늘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풍요로웠으면 조금 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었지 않았나. 물론 이게 사실 또 핑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절박한 환경에서도 자기가 또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늘 조금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내가 20대 때는 정말 이렇게 살았지만 30대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40대는 조금 더 한 2계단 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에요. 아이디가.
반짝반짝 빛나라고. 이제 선생님은 이런 부동산으로 관련해서 최종 목표가 뭐 꿈이 어떻게 되세요? 뭐 최종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뭐 최종 목표는 강남이다. 뭐 아니면 뭐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투자를 할 때 처음에 여유 자금이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거부터 정말 시작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돈이었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키우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나죠. 내가 팔고 좀 더 상급지로 좀 더 큰 물건 요즘 말하는 뭐 똘똘이 그렇게 한번 갈아타볼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갖고 가는 거랑 좀 팔아서 바꿨을 때랑.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워낙 세고 내가 그 집에 전세를 주든 깔고 앉든 전세도 지금은 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같이 2년마다 돌아오는 수익이랑 여기 깔고 앉았을 때 수익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여기가 더 많더라고요. 지나간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 선생님이 역전세를 맞았어요. 네. 그리고 결국 세입자한테 피해가 갈 뻔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기존의 전세가 하나는 1억 9,500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시세는 1억 5천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세입자분은 다시 이사를 가도 4,500을 내가 돌려받고 오히려 더 나은 집으로 사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체면을 다 버리고 저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입자분께 가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죠. 사실 뭐 이사 가면 이사 비용도 더 나오시고 하니까 제가 적당히 금액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사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율해서 그렇게 금액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제가 부탁드린다. 또 혹시나 다시 전세금 딱 확 오르는 순간이 오지 않겠냐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그때 저한테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오른 전세금만큼 다 받지 않겠다. 저도 적당히 그때 조금 조율해 드리겠다. 그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조금 조율이 돼가지고 원래는 4,500을 시세대로 하면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3,500만 돌려드렸어요. 저는 또 신기한 게 그 임차인분들이 다 저보다 항상 나이가 많아요. 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공손하게 저희 부모님한테 대하듯이 정말 공손하게 예의 깍듯하게 그렇게 대해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500씩 양보해가지고 3,500만 원만 내드리고 더 사셨죠. 2년을.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극복했고 나머지 한 채는 그게 도저히 안 돼서? 네, 그거는 정말 안 돼가지고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또 매달 저축하는 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는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생활이. 그러면 또 본의 아니게 또 저희 가족이 좀 사실 지금도 제가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는 거 아닌데 이거보다 이제 더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가족들한테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는 제가 가감하게 손절을 했죠. 그럼 그렇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스토리가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어찌됐건 타이밍이 좋아서 여기까지 상승기도 받고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이게 약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네, 네.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저는 내년 겨울에 12월에 저기 신광교 제1풍경채가 일단 입주해요. 저기를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늘상 저는 마음이 반반이에요. 내가 근데 또 저기를 실거주로 들어가면 큰 걸 깔고 앉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세를 주면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늘 반반이긴 한데 이번에는 남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계획은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또 저희 단지에 갖고 있는 이 두 개를 처분을 하고 역전세 나면 이제 제 자금이 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세 한번 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조금 자금을 갖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사실 부동산 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 수확을 얻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매수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 매수하고 또 이제 남겨둔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이랑 합해서 저기는 입주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해주시고 네.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여기 나오기까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뭐 여채라고 진짜 자랑하려고 나왔네? 자기 집 뭔지 보여주려고 나왔네? 이제 이렇게 사실 보실
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호의호식 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외벌이에 저희 남편이 전문직도 아니고 평범한 정말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서 시드머니를 잘 모아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올라간 케이스니까 그게 뭐 투자가 됐던 실거주가 됐던 일단 저축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시드머니의 기본은 저축이에요. 절대 그걸 간과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꿈이나마 새로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같이 고점에서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단 분명히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조금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는 본인이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잡으려면 계속 내가 내 금액에 맞는 물건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물건들 말고도 중간에 사고 팔았던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분양권인데 제가 다주택자다 보니까 대출도 걸리고 이제 통장도 쓸 수가 없고 이러니까 제가 눈을 돌린 데가 어디였냐면 저는 지방 분양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천안도 갔다 오고 춘천도 갔다 오고 그거를 많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3천만 원, 4천만 원? 내가 이거 은행에 놔두면 이자 얼마 안 붙으니까 단 1,000만 원이라도 내가 벌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 시드머니가 분명히 3, 4천이 있으면 도전할 곳이 많아요. 근데 그 공부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꼭 그치.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그 시드머니가 모아지면 뭔가 도전을 하시는 조금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결실을 맺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사이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이 됐고 이 사이클에 떨어지고 나면 또 언젠가 계속 하락기도 올 수도 있지만 또 언젠가 다시 또 상승기가 올 거거든요. 파도를 기다리는 서퍼처럼 네. 그 상승기가 왔을 때 파도를 탈 수 있는 저는 이런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정말 보통 지극한 평범한 주부이자 뭐 엄마이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특별한 재주도 없고 재능은 없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는 했어요. 처음에 투자할 때 2년의 계획을 잡고 2년의 돈을 시드머니를 3, 4천을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2년 동안 내가 이 돈으로 어디를 투자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공부했거든요. 단순히 내가 큰 차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냥 내가 이 돈으로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이자 얼마 붙겠어? 그냥 차라리 그 이자보다는 조금 더 벌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은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희망을 잃지 않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